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8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제 80이 되고 보니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삶의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1945년생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 시절엔 모든 게 부족했지만 가족들의 사랑만큼은 넘쳐났습니다. 저에겐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6살 위였죠. 언니는 정말 예뻤어요.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언니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19살 되던 해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언니보다 12살이나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22, 형부가 34이었네요. 그 남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키가 크고 듬직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언니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죠. 저는 그런 형부가 좋았어요. 언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 후 언니 부부는 서울 한남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시절 한남동은 지금처럼 부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동네였죠. 형부는 거기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저는 가끔씩 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시골에서 서울 아들이라니 그때는 정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가는 길이었지만 언니를 보는 기쁨으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언니 집에 가면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는 곧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조카 재롱이었습니다. 재롱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동그란 눈에 볼이 통통하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예쁘게 패였죠. 걸음마를 배우면서도 총총거리며 저에게 달려와 이모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2년 후엔 아들도 태어났어요. 재롱이는 이제 5살 언니가 되었고 동생을 정말 사랑스럽게 돌봤어요. 엄마, 동생 우유 줘야 해. 엄마, 동생이 울어. 그런 재롱이를 보면서 저는 꿈꿨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예쁜 아이를 낳을 거야. 언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형부도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그 큰 덩치로 바닥에 엎드려서 말타기를 해주곤 했죠. 재롱이가 아빠 말 하고 소리치면 온 집안을 기어다니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정말 흐뭇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언니는 늘 바빴어요. 가게 일도 도와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하지만 언제나 웃고 있었어요. 우리 재롱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우리 아들은 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런 언니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재롱이가 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재롱이는 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고 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마침 언니 집에 며칠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재롱이가 엄마, 머리가 아파 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언니도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했어요. 하지만 재롱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끙끙 앓더니 다음날 아침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언니는 재롱이 침대 옆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고 형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담배만 피워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뇌종양입니다. 그것도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우리 재롱이가. 형부는 벽에 주먹을 쳤어요. 그 손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5살밖에 안 된 그 예쁜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재롱이는 병상에서도 천진난만했어요. 이모, 언제 집에 가? 엄마, 왜 울어요? 재롱이 안 아파?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어른들은 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의료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재롱이는 2달을 버티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언니는 재롱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그 이후였어요. 재롱이가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재롱이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재롱이가 좋아하던 인형이 침대 위에 있는데 정작 재롱이는 없는 거예요. 언니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형부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직 2살밖에 안 된 작은 조카는 누나를 찾으며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롱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메스꺼워 하더니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 연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검사도 좀 받아보시죠.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 그 순간 언니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재롱이를 잃은 지 겨우 2달 만에 이번엔 언니가 죽어간다는 소리였어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저는 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늘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형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롱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아내까지 잃게 생겼으니까요. 매일 술만 마셨어요.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언니 집에 아예 머물게 되었어요. 언니 병간호도 해야 하고 2살 배기 조카도 돌봐야 하고 가게 일도 도와야 했거든요. 그 시절 정말 힘들었어요. 25살의 저에게는 너무 벅찬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언니는 점점 약해졌어요. 나중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날 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동생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좀 부탁해. 그리고 형부도 좀 챙겨줘. 그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는 안 죽어. 하지만 언니는 알고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새벽 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재롱이도 없고 이제 언니도 없고 형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2살밖에 안 된 작은 조카는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그 어린 조카를 돌봐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때 형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그 큰 덩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그 무렵부터 저는 형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재롱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언니를 그렇게 아꼈던 남편,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남자. 그런 형부가 안쓰럽고 또 의지스러워 보였어요. 저 역시 같은 상실을 겪었으니까 형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아픔이, 그 허전함이 어떤 건지.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형부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부도 저에게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조카를 함께 돌보면서, 가게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더라고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아픔을 나눌수록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어요. 형부는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언니 기일이 다가와서 더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조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부가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부가 울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그리고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거부해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품에서 느낀 위로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끄러워서 형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1970년대에 형부와 처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는 물론이고 형부도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게 뻔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소중했어요.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고 어쩌면 하늘이 재롱이와 언니 대신 보내준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망가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부에게 말해야 했어요. 형부, 저 아이가 생겼어요. 형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우리는 며칠 밤을 새우며 이야기했어요. 결혼하자. 형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한순간 그러고 싶었어요. 형부와 함께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리고 작은 조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1970년대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시댁의 형부와 처제가 결혼한다? 그것도 언니가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 언니 죽자마자 형부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집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무엇보다 작은 조카가 걱정되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어요. 형부에게 말했어요. 형부,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을게요. 그리고 혼자 키울게요. 형부는 펄쩍 뛰었어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조카도 형부도 그리고 저도. 마지막 밤 형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너 혼자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나는 정말 무책임한 놈이야. 아니에요. 이것도 운명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 내려와서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그들의 딸이었으니까 결국 받아주셨어요. 에휴, 그놈이 무책임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니? 아이라도 건강하게 낳아라.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형부를 닮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 시절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제 품에서 생명이 떠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재롱이도
언니도, 이제 제 아이까지, 왜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는 걸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죠.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동네 아이들 과외도 해주면서 그러던 중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야, 너도 이제 27이잖니.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게.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저보다 8살 많은 성실한 남자였죠. 첫 만남에서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결혼 상대자의 과거를 묻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1년 후에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둘째 딸까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행복할 수 없었어요. 밤에 남편과 함께 누워 있으면서도 가끔씩 형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 생각도.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형부와 함께 했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예뻐해주고. 하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형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딸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손주들도 생기고. 하지만 가끔씩 형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형부는 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상대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부가 혼자 살지 않게 되어서, 그리고 작은 조카에게도 새 엄마가 생겨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 같은 감정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제게 있는 건 아니었죠. 저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니까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저는 점점 그 시절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픔에 빠져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리고 그때의 선택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 만약 정말로 형부와 결혼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조카는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70대가 되어서 저는 우연히 형부를 다시 만났어요. 형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듬직해 보였어요. 새로운 부인과 함께 온 모습이 그런대로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 조카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그런대로 행복을 찾았구나.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처럼 형부도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완벽한 행복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첫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분명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거예요. 더 행복했을 수도, 더 불행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는 것. 재롱이와 언니를 잃은 슬픔,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면 눈물이 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픔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셋째,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형부에 대한 감정, 그게 사랑이었는지 연민이었는지 의존이었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으니까요. 지금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소중한 기억이에요. 80년을 살아보니
후회되는 것들도 많아요. 좀 더 솔직했다면, 남들의 시선에 덜 신경 썼다면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것들도 많아요. 두 딸을 낳아서 키우며 느꼈던 행복들,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소소한 추억들, 손주들을 보며 느끼는 기쁨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그때 태어났다면 지금 50세가 되었을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형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작은 조카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때는 여성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웠는지. 2년 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조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모,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이모를 자꾸 찾으세요. 가슴이 쿵했어요. 50년 만에 형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형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예전의 그 눈빛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야.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았니? 네, 나름대로요. 형부는요? 나도 그런 대로 살았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더 용기를 내볼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형부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저도 조문을 갔어요. 그때 작은 조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모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평생 고마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우리의 인연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그 속에도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